취업을 위해 달려온 지난 2년. 수많은 인턴 경험을 지나 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드디어 첫 출근을 한 날. 비록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도 직장인이라는 생각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팀장님의 안내를 받아 사람들과 인사를 했다. 어쩐지 다들 묘하게 생기가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하고 자리에 앉았다. 팀장님은 나에게 신규 입사자 안내라고 적힌 문서를 하나 주었다. 잘 읽어보고 앞으로 이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보통 이런 건 파일로 주지 않나? 갑자기 웬 종이 문서? 좀 의아한 기분이 들었지만 나는 차근차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본사에 새로 입사한 귀하를 환영합니다. 여기에 적힌 수칙은 원활한 사내 질서 유지와 업무를 위함이니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규칙은 사무실에 있는 동안 절대 어겨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본사의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야근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야근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자정 전에는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뭐야, 야근 시간까지 정해져 있어? 생각보다 좋은 회사네. 본 규칙을 어기고 자정 이후까지 야근하게 될 시 사원 개인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본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서 인원은 각 부서마다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5명일 경우 인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상적인 근무 인원 구성입니다. 만일 앉아있는 사람이 6명 이상일 경우 각 부서의 팀장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남기고 최대한 빨리 퇴근하십시오. 각 부서의 자리는 총 5자리이며 인턴도 한 팀당 1명까지만 근무합니다. 잠깐만 보자. 우리 팀은 하나, 둘, 셋, 넷, 5, 6? 두 번째, 추가사항. 만일 사무실 밖으로 나왔는데 바깥이 어둡고 복도 끝 조명이 깜빡거리고 있다면 즉시 타인에게 연락하십시오. 가족, 친지나 친구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사무실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 회의실의 사용시간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이 외의 시간에는 배전상의 문제로 인하여 회의실의 조명이 켜지지 않습니다. 만일 사용시간이 아닌데 회의실의 조명이 켜져 있고 내부에 회의하는 근무자들이 있다면 하던 업무를 중단하시고 사무실 밖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용시간 외에 회의실을 이용하는 근무자들이 있을 수 있으나 본사에서는 회의실 사용시간을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오도 안 됐는데 아침부터 회의하는 저 사람들은 뭐야? 네 번째, 본사의 내부 서류는 모종의 이유로 명조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조체가 아닌 다른 서체로 작성된 서류를 발견하시면 즉시 3층 복도에 있는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내의 파쇄기가 아닌 3층 복도의 파쇄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거 명조체 맞아? 다섯 번째, 본 서류는 신규 입사자가 발생할 때마다 당일의 날짜로 항상 갱신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의 마지막 갱신일은 거기까지 읽은 나는 무의식 중에 책상 위 달력을 보았다. 오늘은 2021년 9월 23일. 2001년 9월 23일입니다. 본사는 2001년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전소한 뒤 폐업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입사하셨나요? 작년 내가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을 때의 일이었다.
노량진에서의 생활은 철저히 합격을 위해서만 돌아갔다.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보는 일상에 지쳐가고 있을 무렵 나는 한 언니와 친해지게 되었다. 수진 언니는 내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나도 언니를 경쟁 상대로 보았지만 피곤해 보인다고 캔커피를 손에 쥐어주는 진심 어린 다정함에 금세 언니를 잘 따르게 되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스터디가 끝나고 함께 돌아오는 길에 수진 언니가 내일 시간이 있느냐며 나에게 물었다. 자기가 아는 선배 중에 작년에 공무원이 된 사람이 있는데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다. 합격 비법도 묻고 미리 아는 사람도 만들어두면 좋지 않겠냐며 나는 고마운 마음에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다. 다음 날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언니의 옆에 앉아 있었다. 자기의 이름을 민석이라 밝힌 그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까지 하니 설레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그 사람은 그날 이후로도 나에게 계속 연락을 해왔다.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 힘내라고 다정한 말을 건네는 모습에 나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민석 오빠와 계속해서 연락을 했고 결국은 사귀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잘 사귀고 있었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오빠는 우리 사이를 수진 언니에게 비밀로 하고 싶어 했다. 수진 언니에게는 꼭 알리고 싶었는데 왜 숨기고 싶은지 이유를 묻자 민석 오빠가 말해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수진 언니가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집착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수진 언니에게 오빠는 내 남자친구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오빠의 간절한 부탁에 비밀을 지켰다. 그래도 언니를 보면 괜히 화가 울컥 치밀어 올라 언니를 피했고 우리는 그렇게 점점 멀어졌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필기시험 전날 밤 언니의 존재가 서서히 기억에서 잊혀져 갈 무렵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수진 언니가 투신 자살했다는 소식이었다. 유서도 발견됐다고 했다. 3년 만난 남자친구가 후배와 양다리를 걸쳐서 용서할 수 없다고. 나는 언니가 원망스러웠다. 오빠를 귀찮게 한 걸로도 모자라서 말도 안 되는 유서까지 남기다니 마음이 뒤숭숭했다. 결국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러 갔고 나는 거기서 소름 끼치는 일을 겪었다. 답이 헷갈릴 때마다 누군가 옆에서 답을 속삭여주는 것이었다. 16번 문제 답은 4번, 25번 문제 답은 2번. 익숙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이런 말도 들려왔다. 너는 너만큼 꼭 합격해. 목소리 덕분인지 시험에 합격하긴 했지만 여전히 환청은 계속해서 들려왔다. 출근 기대해. 라는 목소리가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다. 하필이면 그때 민석 오빠와의 사이도 좋지 않아졌다. 자기 때문에 누군가 자살했다는 소문이 돈다며 오빠는 나를 의심했다. 네가 어디다 말을 흘리고 다닌 거 아니냐고. 나는 내가 왜 그런 소문을 내냐며 화를 냈고 그 뒤로 민석 오빠는 내 연락을 받지 않았다. 며칠 뒤 첫 출근을 했는데 어쩐지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다. 그리고 내 옆자리는 이상하리만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나를 자리에 안내해준 선배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여기는 박민석 주무관이라고 정연씨 사수가 될 사람 자리였는데 3년 사귄 여자친구를 두고 양다리를 걸쳐서 자살하게 만들었다나. 그러다 그저께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어. 자기가 뛰어내렸는지 누가 밀었는지. 정현 씨는 뭐 알고 있는 거 있어? 선배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민석 오빠가 죽었다고? 게다가 이 목소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이었다. 설마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선배가 갑자기 나를 째려보았다. 모를 리가 없지. 너희들이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말했지. 너는 꼭 합격해야 한다고. 이제 다음 차례는 너야.
이건 내가 어렸을 적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의 일이다. 당시 부모님은 일 때문에 바쁘셔서 나를 할머니 댁에 맡겨두곤 했다. 할머니 댁은 시골에 있었지만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서 좋았다. 할머니는 마음껏 놀아도 좋으니 단 한 가지만 조심하라고 하셨다. 무언가에 홀릴 수 있으니 해가 지면 꼭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 그때의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다 같이 동네 공터에 모였다. 그런데 어제까지 못 보던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다. 넌 누구야?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으니 손을 뻗어 동네를 가리켰다. 여기 오면 내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해서 나도 놀러 왔어. 그 아이의 말에 다들 너도 할머니 집에 왔구나 하고 넘어갔다. 오늘은 뭐하고 놀까? 누군가 물었을 때 그 아이가 말했다. 숨바꼭질하는 건 어때? 하고. 그 아이가 선뜻 자기가 순례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들은 각자 숨을 장소를 찾아 흩어졌다.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다 숨었니? 나는 산으로 들어가 나무 틈새에 몸을 숨겼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긴 오지 마. 오지 마. 눈을 꼭 감고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발소리는 바로 내 옆에서 멈췄다. 찾았다. 그 여자아이는 희죽희죽 기분 나쁘게 웃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 있는 힘껏 도망쳤다. 할머니 집으로 가는 내내 이상한 웃음소리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할머니의 말에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벌벌 떨며 이불을 뒤집었었다. 그렇게 한참을 무서워하다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동네가 한바탕 뒤집어졌다. 앞집 아이가 없어졌다고 했다.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자니 경찰이 어제의 일을 물어왔다. 나는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다가 술래에게 잡힐 것 같아 도망쳐서 집으로 와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말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할머니는 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어서 돌아가자며 나를 잡아 끌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었다. 동네 사람들 뒤에서 웃고 있던 그 처음 봤던 여자아이가 순례였다고. 그 아이는 사라진 앞집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것 같다는 말을, 그리고 나도 잡힐 뻔했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결국 앞집 아이는 찾을 수 없었다.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찼다. 앞집에는 뭔가에 홀린 게야 라며. 그날 밤 부모님이 나를 데리러 왔고 그 뒤로는 시골에 갈 수 없었다. 할머니가 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노안으로 돌아가셨고 오랜만에 시골에 내려왔다. 해가 지고 모처럼 동네 구경이나 할까 싶어 산책을 나섰다. 공터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아니, 공터만 여전했다. 주변은 다 변했는데 거기만 앞집 아이가 사라진 그날 그대로였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노래가 들려왔다.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노랫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오싹해져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는데 잡았다. 이제 네가 술래야. 어젯밤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에서 20대 후반의 여성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여성의 수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 숨바꼭질 할까? 이제 내가 술래할게. 이곳은 공군기지. 나는 한 달 만에 야간 비행 훈련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내가 한 달이나 비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전에 있던 편대에서 야간 비행 훈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훈련 중 동료 전투기의 고도가 낮아지더니 그대로 바다에 고꾸라졌다. 사방이 하늘과 바다밖에 없는 곳이라 시계 비행을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구조대대가 올 때까지 나는 동료의 이름을 부르며 바다 위를 맴돌았다. 결국 동료의 시신은 찾지 못했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사고 당시 기체의 블랙박스와 나와 동료의 교신 기록까지 분석하며 철저히 원인을 찾았지만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와 기체를 정비하던 정비병은 구설수에 휘말렸다. 정비를 소홀히 한 건 아닌지, 당시 같이 있던 편대원은 뭘 했는지, 게다가 훈련 직전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했던 것까지 알려져서 나는 더욱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박대위, 반드시 dom하는 내가. 게다가 그날 이후 계속 어깨를 짓누르는 느낌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내 이름을 부르는 동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고 후 PTSD라도 온 걸까? 아니면 정말로 동료가 날 원망하는 걸까? 동료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려야만 했다. 상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한동안 훈련에서 나를 제외시켰다. 그리고 오늘 나는 당시의 정비병과 새 편대로 배치받아 또다시 야간 비행 훈련에 나서게 되었다. 한 달 만에 보는 정비병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물어왔다. 혹시 어깨가 무겁진 않은지, 이상한 소리를 듣지는 않는지, 급기야 오늘 야간 비행 훈련에 꼭 나서야겠다는 말까지. 나는 무슨 그런 불길한 소리를 하냐며 버럭 화를 냈다. 애써 찝찝한 기분을 떨쳐내고 날아올랐다. 하필이면 오늘 훈련은 사고가 났던 바다 위를 지나가는 루트였다. 문득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비행하면서 좀 더 동료를 신경 쓸걸. 당시 훈련 직전에도 다투지 말고 웃으면서 말해줄걸. 교신할 때 좀 더 크게 말해달라는 부탁이 뭐가 그리 어렵다고. 말다툼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후회하던 바로 그때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세상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 불사 비행 착각이었다. 동료의 목소리에 정신이 팔린 탓이었다. 이러다 나도 동료처럼 바다로 추락하는 것 아닌가? 여기서 자신을 구하지 못한 나를 원망해서 개의 똥물을 삼으려는 건가? 편대원에게 무전을 하려 했지만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추락하는 건가? 이제 정말 끝인가? 눈을 칠끈 감았을 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려. 바로 내 귓가에서 호통을 치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어깨 너머에서 내 것이 아닌 손이 뻗어나왔다. 벌벌 떠는 내 손 위로 겹쳐진 정체 모를 손은 능숙하게 조정관을 좌로 꺾은 뒤 있는 힘껏 잡아당겼다. 순간 이유 모를 확신이 들었다. 이건 한 달 전 떠나간 동료의 손이구나. 결국 나는 정해진 훈련 코스를 모두 마치지 못하고 서둘러 기지로 돌아왔다. 그때 정비병의 말이 생각나 그를 찾아갔다. 아까 그건 왜 물어봤지? 내 질문에 정비병이 한숨을 푹 내쉬며 말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한동안 죽은 동료의 환청에 시달리다가 요즘 좀 나아졌나 싶었는데 오늘 내 어깨 너머로 죽은 동료가 무시무시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무슨 일이 생겨도 크게 생기겠다 싶어 하극상을 무릅쓰고 야간 비행훈련 포기를 권했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비행 중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비행 착각이 일어났는데 동료의 목소리가 들린 일, 정체 모를 손이 대신 조종관을 잡은 것까지. 그 말에 정비병이 그제야 웃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돌아가신 대위님이 박 대위님을 구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지금은 옆에서 웃고 계시거든요. 아주 환하게.